안녕하세요, 북스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조선 후기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신분제 붕괴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 통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통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39페이지 펴보세요. 자, 농업 생산의 발달과 상품화폐 경제의 진전, 그리고 수공업 및 강업의 발달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새로운 경제상의 변화였으며, 따라서 이는 자연히 사회 계층의 분화를 초래했다. 자, 이게 경영 분홍과 서민지주, 그리고 상업자본가와 임노동자 및 독립자연수공업자 등 새로운 계층이 나타났다. 자, 이는 종래 사회 구성원들을 변질시켜 신분제를 붕괴시켰으나, 신겼으니 농민층과 양발층의 분해, 노비제의 해체 등이 그 실상이다. 자, 농민층의 분해는 일반적으로 토지 소유를 중심한 지주와 전호 및 무정농민의 분해를 가리킴으로써 이 농민층의 분해에 관련돼서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이양법이라든지 이런 같은 농업 생산력의 어떤 변화, 상상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농촌 계급의 이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분해를 가리킴으로써 이는 정통사에서 언제나 있어 왔던 것이지만 이 시기에 특히 소작지의 보유 관계를 둘러싸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이 특징이다. 자, 소작지의 보유 관계는 앞에 인제 소유권이 아니라 이 소작지가 이제 한 곳에 집중되는 형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때 인제 등장한 것이 인제 경영 분홍이라는 계층이 이런 것들 인제 잘 대변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토지, 자경 외에도 착용도 인제 하는 형태로 인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이제 일부 인제 거기 소작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농업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데, 자, 농업 기술의 혁신과 농경 기술의 혁신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경영 분홍의 성장과 이들의 소작지 집적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빈농민, 무전농민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의 몰락 농민들은 유의하거나 다른 데로 떠나거나 임노동자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런 분해 형상은 양반층에도 일어나는데요. 자, 양반층의 분해 형상의 원인들이 쭉 있죠. 집전제 폐지, 그리고 노동의 일당 전제와 세도 정치가 양반 관료 정책 파탄을 초래하여 여기에서 실사한, 그러니까 이제 그 권력을 잃은 양반들이 몰락해서 잔바로 이렇게 떨어졌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권력이 양반에서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 갖고 인제 건반이 있고 그다음에 향반이 있고요. 그다음에 잔반이 있죠. 그래서 이 건반은 인제 서울에 주로 거주하기 때문에 18 세기 이후부터 경화사족이라고 하는 계층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고, 주로 인제 서인이나 뭐 노동 계층이겠죠. 그중에 인제 19 세기 들어가면 더 인제 경화사족 중에 힘을 더 갖고 있는 병학교족이라는 그런 계층으로 떨어졌 그 또 나오게 됐고요. 그 잔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민들하고 이제 생활이 비슷하다. 그래서 이들은 인제 뭐 자영농일 수도 있고 소작인들도 있고 그렇죠. 그 잔반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잠반은 이제 자연농의 처지에 있거나 심하면 소작 전후까지 되었으며, 혹은 상업이나 수공업 등을 전업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게 됐다. 근데 조선 후기 시작자 농촌 지식인은 되게 몰락 양반이니 이들은 양반 관료나 지주와 이해관계가 달리하였고 기본적으로 농민들과 입장을 같이 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잔반 계층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보는 눈은 농민들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농민층과 양반층 내에서 경제적 계층 분화로 종래의 이제 신분적 지배 예속 관계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고, 그를 통해 노비와 양인층이 각각 양인과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켜 지배 신분층이 격증했고, 반대로 피지배 신분층은 격감하는 사태가 야기되었다. 이 때문에 신분의 상승은 여러 가지 기회와 방법을 통해 진행되는데, 요게 뭐 합법적인 방법도 있고 비합법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호적 조사를 보면 여기 밑에 있는데, 대구에 보면요, 양반호는 점점 증가되죠. 그래서 9.2%에서 70%까지 증가된 반면에 상민호는 점점 감소했어. 그리고 노비호도 감소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 입장할 때는 요 상민들에게 이제 역을 이제 부과하고 세금도 걷어야 되니까 당연히 상민의 감소는 세역의 감소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상민 수를 늘리려고 노비종목법 실시해서 노비호를 상민호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인제 있는데 근데 요거의 구성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양반호가 뭐 증가될 건 증가되는데 뭐 9.2% 에서 거의 뭐 70% 까지 증가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증가됐는가라는 건 의문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인제 학계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양반의 수가 전년에 비해서 그 예전보다 더 훨씬 증가됐다. 왜냐면 양반으로서 이제 혜택 받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인제 합법적인 방법으로서는 양난 이후에 국공이라든지 납속을 통해서 면천 수직하거나 면천이라는 것은 인제 그 천민의 지위를 이제 면제해 주거나 그래서 수직, 벗을 받아서 이제 양반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양난 중에 정부는 군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천민, 서울, 승려 등에게 군역을 부담시킨 한편 전공에 대한 농상을 통해 이들을 면천시키거나 수식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서울이라는 계층인데 서울은 그 조선 전기 때 문무관 시험을 보지 못했잖아요. 잘해봤자 중인들이 보는 잡집 정도 이제 보는 건데 이때 일시적으로 이 낙공을 통해서 뭐냐 서울들이 이게 이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뭐냐 열어줬다는 거죠. 물론 이제 또 닫아놨지만 자 이런 것도 있고 또한 불량리 의 조달 및 전후의 지속적인 재정 고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낙속자에게 면천과 인간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들 통해서 재력 있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신분을 상승해 나갔다. 자, 이러한 정부의 시책은 당시의 사회 경제 변화와 함께 하층민의 신분 극복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또 이거 합법적인 거 외에도 그 불법적인 방법도 있죠. 이 분을 측정한 양이나 노비들이 이 방법 외에도 호족을 거쳐서 유학인의 진사를 이제 사칭하거나 그러니까 유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유학코라고 하면 그 양반으로 대접해 갖고 명역 특권을 줬죠. 예. 이런 것들은 있고 진사라는 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제 소과의 합격자 진사, 생원 이렇게 인제 했잖아요. 그래서 진사 정도 되면 그 지역에서 양반으로서 활동할 수 있어요. 예. 그다음 몰락 양반들 족보를 매입해서 함부 역조를 하거나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통로로 신분 상승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노비가 전 인구의 예전에 인제 60% 거의 40% 차지했는데 조선 후기 때 거의 이제 5%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노비들이 성을 갖게 돼. 어떤 식으로 성을 갖겠어요? 한부역조겠죠. 한부역조. 조상을 바꿔버린 거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족보를 사 갖고 조상을 바꿔서 자기가 거기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남의 족보를 사거나 아니면 다른 데 가서 "내가 인제 어떤 집안의 자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렇게 있죠. 자 이러한 신분 변화는 서울과 중인들에게 나타났다. 자 서울과 중인 여기 신분 그 상승 운동 관련된 내용이 기출 문제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예. 그 양반 사회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던 서울은 18 세기 19 세기 때 활발히 그 뭐냐면 그 소통 운동을 이제 벌쳐서 그 당시 특히 무관으로 인제 했던 그 문무 관리로 많이 진출해서 성공했다. 그래서 이제 어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무관들도 인제 뭐냐면 이렇게 문과 시험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서울들도 문과 시험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 문과 시험에서 조선 후기 때 이제 풀리게 되고 그 후에도 인제 뭐냐면 여러 가지 허통 정책을 통해서 이 검소관으로 들어가든지 또 나중에는 그 신해 허통을 통해서 인제 완전하게 서울 군고 폐지됐잖아요. 예. 자 이거는 인제 그 뒤에 이제 부생 관련된 내용을 때 좀 자세히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양반 서울 출신이 많았던 중인들도 그 당시 양반 서울 출신이 많았던 중인들도 조선 후기에 문학운동을 일으켜 이 문학운동 위항운동이라고 하죠. 위항운동. 그래서 이제 각가지 이제 시사를 통해서 시문을 통해서 인제 위항 운동을 했는데 대표적인 시사가 옥계 시사 같은 것들이 있죠. 자 일으켰고 또한 신분 차별에 반대해서 통청 운동을 펼쳤다. 그렇지만 인제 서울은 나름대로 성공했지만 요 통청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박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중인들은 절박함이 좀 적었어, 얘네들은. 왜냐하면 인제 얘는 역관이나 이런 의관 출신들이 많고 돈도 많잖아. 그러니까 비록 신분적으로 이제 약간 차별은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인제 결집도 제대로 안 됐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인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양반 사회 질서를 붕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인하고 서울의
어떤 소통 운동과 통촉 운동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이제 신분의 절대적 명분이 퇴색됐으며 특히 노비수 경감에 따른 노비제는 더 이상 제도의 의미를 잃게 되었다. 따라서 노비 신분법도 변경되어 현종 그 10년에 부모 가운데 어느 한쪽이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이 됐던 종래 법제가 폐지되고 이걸 이제 보통 일천직천이라고 하죠. 이거는 이제 세조 때 인제 건국대전에 이렇게 해서 명시된 거야. 그런데 이걸 이제 다시 노비종목법을 그러니까 어머니 신분도 따른다는 거죠. 이 노비종목법은 원래는 이제 세종 때 만들어진 거죠. 예전부터 있었다고 추정하지만 그 조선시대는 세종 때 법제됐는데 노비종목법은 어머니 신분을 따는 거야. 근데 세종시대 때는 주로 예전에도 말했지만 양인수를 확보하기보다는 노비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대개 보면 인제 양인이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노비이기 때문에 아버지 신분을 따르면 당연히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요? 예 노비가 되겠죠. 노비용법이. 근데 조선 후기 때는 이들 남자가 오히려 노비고 여자가 양인인 신부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제 얘 쪽을 따르면 어머니 쪽을 따르면 이게 인제 노비가 아니라 양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실시한 노비정법은 그 우리가 인제 달리 조선 전기와 달리 양민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 그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종 때 만들어졌는데 후에 또 인제 폐지됐다가 영조 때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거듭했는데 대개 본 서인들은 인제 노비종목법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남인들은 노비종목을 폐지하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서인들은 인제 이통 기국론에 따라서 이에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이제 서울도 인제 또 노비도 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인제 차별을 완화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 남인 같은 이기 호발서에 입각해서 인제 차별성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노비제도 해이는 양반 체제 사회 체제를 그 기반부터 동요시킨 것이었다. 정부의 각급 기관은 이하의 노비를 사실상 부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들은 양형을 해방시켜 군포를 받는 것이 나을 정도였다. 따라서 18세기 후반에는 노비란 명칭 자체를 없애는 위견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조 같은 경우에는 아예 노비 제도를 없애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정조가 갑자기 급살냈죠. 그래서 1801년에 즉위한 순조는 내수사 그러니까 이제 궁중 수요의 물품을 관리하는 간노비들을 궁방 소속의 간노비들을 풀어줬어. 그래서 그때 인제 많은 그 내수사 군방 소속의 간노비들이 뭐냐면 "토해졌다. 양으로서 해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내수사나 이 군방 소속의 간노비들은 대부분 봉종노비거나 아니면 인제 이렇게 그 봉종노비거나 아니면 인제 그 무슨 노비라고 하죠?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대부분은 이제 그런 노비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도망간 노비도 많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그래서 19 세기 때 노비 수는 앞에 얘기했지만 이제 5% 이하로 격함이 돼요.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낙공노비다. 네. 봉종노비와 낙공노비. 예. 하여튼 그래서 내수사와 국방 소속의 간노비는 어 그 내노 그 내노비도 하고 각사노비는 사노비라고 했다. 이때 시자라는 것은 그 사찰 시자인데 간청을 읽을 때는 그러니까 절이라고 할 때는 사자라고 간청이 시자라고 이제 발음해요. 그래서 신노비 그때 보통 사노비 이렇게 인제 하는데 이들은 이제 내시 내시 노비는 내수사 각사노비를 칭하는데 이들은 간노비를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이때 간노비 가운데 낙공하는 내시 노비만을 대상화하고 있고 여기에서 인제 간노비 종류에 대해서 잠깐 인제 언급을 하자면요. 여기에서 이제 간노비가 크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입영노비가 있고 그다음에 낙공노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봉종노비가 있어. 이 입영노비는 주로 이제 순번에 따라서 인제 뭐냐면 간청에 가서 직접 일을 하는 노비 형태야 이들. 이 낙공노비는 인제 그 뭐냐면 간청에 이렇게 신공을 갖다 바치는 거죠. 면포라든지 쌀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공작 봉종노비는 입영노비의 어떤 경제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봉종노비는.
근데 뭐 어차피 입역노비와 봉족노비는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입역 안 할 때는 이들이 봉족노비가 되니까 이렇게 인제 서로 이렇게 교대를 하고, 그래서 크게 이제 임역노비하고 낙공노비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입역노비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낙공노비의 비중은 점점 올라가요. 그럼 입역노비들이 담당했던 천역은 어떻게 담당하냐? 이거는 인제 돈을 주고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노비 중에 이 낙공노비들이 많이 풀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낙공한 내시 노비를 대상으로 했고, 궁방의 강연에서 직접 사역한 노비와 사노비는 제외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앞에서만 입역 노비를 얘기한 거죠. 사노비는 요때 사자 개인 사자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노비죠. 그래서 이제 이때 공노비들은 거의 양이나 됐다. 뭐 100%는 아니지만 90%는 양이나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낙광노비의 수가 조선 후기 때는 비중이 높았고 했기 때문에 인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노비 해방은 결과적으로 신분제 붕괴를 정부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었고 인정하는 것이었고, 장기가 걸치는 이제 장기간에 걸친 노비들의 신분 해방 투쟁의 성과였다. 자, 이것은 그 1866 년에 어 노비가 신분 세습법을 이제 세전법을 폐지했죠. 우리나라는 중국과 달리 그 세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뭐 고려 시대부터 있었던 거였죠. 그러다가 1894 년에 갑오개혁 때 산호비까지 법제적으로 해방된 기반이 되었다, 이렇게 했죠. 물론 이제 이게 법제적으로 이제 폐지된 거고, 실제로 이게 이제 뭐 얘네들이 갑자기 노비 신분이 해방된 건 아니에요.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종속돼 있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학계에서는 6.25 전쟁 때 계기로 해 갖고 완전히 노비라는 존재는 이제 없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시대 사회사 관련된 내용을 이제 봤고, 그래서 요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좀 시민화국사나 그다음에 이제 뿌셈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저 이거 하기 전에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71 번입니다. 네, 두 번째 인증번호는 71 번이에요. 자, 시민한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483 페이지 좀 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경화사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었죠. 그래서 경화사족은 변반에서 나왔던 것을 되게 18, 19 세기 때 집권 노노냐 서인 계층에서 나왔고, 여기에서 더 인제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경화 거족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한반과 전반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내용이 인제 경화사족을 얘기했으니까 그 밑에 이제 지방사족층, 그러니까 이제 항관 정도 되는 계층이죠. 중간 계층에 있는 양반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지방 사료층도 간직과 강권을 매개로 재생산됐다. 보통 양반이라고 이제 그냥 인정받는 것들은 예전에 얘기했지만 주로 이제 3대 이상, 적어도 소가, 대가에 합격을 해야 돼. 예. 그리고 간직이 이제 있어야죠. 문무간직들. 그래 갖고 인제 예전에 조선후기 때는 소가가 인제 별 의미가 없어요. 대가를 그냥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가를 계속 보는 거는 진사와 생언이 돼야지, 이런 호칭을 얻어야지 그 지방 내에서 인제 뭐냐면 양반께도 인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적어도 자기 집안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중주 할아버지까지는 적어도 진사 생원 정도 나와야지 양반이 인제 될 수 있다. 그래서 양반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간직과 가구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자, 그러나 지방사족이 간지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좁아졌다. 먼저 응시자가 갈수록 늘어났고 가교에 합격할 갈수록 낮아졌다는 거예요. 가교에 합격가 되어도 중앙정치에 장악한 이제 경하사족들이 밀려 고위직, 당상관까지 진출하지 못한 채 하위직에 전전하여 벗을 그만두기 일쑤였다. 주변에 고관이 줄어들면 그들의 지원을 받은 은간에 진출하는 길도 좁아졌다. 자, 지방사족층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의 경제 기반을 삼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적어도 벗어나지 않아도 집안 대대로 인제 뭐냐면 이게 토지도 있고 노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제 경제적 지능이 있었죠. 상반 계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조선 전기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군등하게 상속받는 관행이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 때 가면 가문의 이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 특히 장남에게 상속을 집중하는 적장자 우대 상속을 인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인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인제 군분 상속이 깨지고 그 장남이 인제 어 많이 받고 당연히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거죠. 자, 이에 따라 자녀들의 경제력도 격차가 발생했다. 그리고 차등 상승이 여러 세대가 거쳐 되풀이되면서
사족 사이에도 경제적 격차가 너무 커졌다. 그래서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있는 이제 뭐냐면 적장제 지방과 그렇지 못한 지방 간의 어떤 격차가 이제 차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때 인제 특징이 뭐냐면 만석군이 많다는 만석군. 그래서 적어도 이 만석 정도 생산하는 만석군이 되게 많아지고 했는데 이거는 상속제도 연결돼 있어요. 예전에는 만석군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똑같이 군등급에 받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땅을 불려나가는 부의 축적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죠. 자, 또 노비종국부의 시행으로 그 당시 양인 여성의 의 자녀는 아버지가 노비더라도 양이 인정받게 되고 노비가 줄어들었고 이에 불일수인 노동력도 줄어들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노비종국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 밑에 있죠. 노비종국법은 세종 때부터 실시됐던 법이에요. 세종시대 때. 게다가 이제 세조 때 그 아버지가 뭐냐면 노비더라도 뭐냐면 그 자식은 노비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더 추가되면서 이게 뭐냐면 그 일전 직천법으로 바뀌고 그러다가 다시 인제 현종이나 그다음에 누구야 그 영조 때 이게 앞에 세조 때 규정한 내용을 빼고 원래 세종시대 법을 다시 한원시킨 거죠. 예. 근데 요기 때 실시한 내용하고 요기 때 실시한 내용이 다르겠어요. 여기는 노비를 뭐냐 유지하기 위한 거고 양인수를 확보하기 위한 거죠. 이게 달라요. 예. 자, 여기 보면 노비 자녀의 신분을 어머니 신분에 따라 결정하는 법인데 조선 전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하나의 노비면 모두 노비를 인정했다. 일천 직천이라는 세조 때 완비됐죠. 양반은 이 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노비를 양인과 결혼시켜 노비의 수를 늘려갔다. 그 결과 노비가 늘어나고 양인 수는 감소했다. 조선 후기에는 양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노비더라도 어머니가 양일 경우에는 양을 인정하여 노비수는 크게 늘었다. 자, 이게 인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다. 양인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비종법을 실시했다. 네, 기출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자, 일부 양반들은 여전히 대지주로서 부와 위세를 이어갔지만 단 한편의 양반은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은 자gin이 되어 생계를 이었다. 그래서 향반에서 점점 이제 궁핍해지면서 계속 이제 내려가면서 이게 인제 뭐냐면 자gin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잔반이 됐다는 거 잔반. 향반은 일부 인제 큰아들 쪽에 인제 됐고 나머지 둘째 아들부터 이제 점점 분배받는 게 적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 몇 대 거치면 잔반이 되는 거죠. 자, 이렇듯 이 지방 사족 사이에도 사회적 위상과 경제적 매개로 끊임없이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자, 사족층이 분화되면서 그 내부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향론이 분열되었다. 조선 후기 때 항안을 작성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여 18세기 중반에 거치면서 대부분 지역이 항안 작성이 중단되었다. 그래서 이 항안이라는 것은 향촌 그 항약에 참가한 명단이야. 보통 인제 그 지역에서 보통 이제 양반께를 행사하려면 청금록이라든지 항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항안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중단됐다라고 나오고요. 예, 하여튼 뭐 시민왕국사의 관점이고 또한 사족은 명망 있는 조상의 권위에 의탁해 동성 간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기득권을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동성총이 인제 되게 많아졌죠.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이성 작거촌이라고 인제 해 가지고 여러 시족들이 이제 같이 모여 사는 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 난기 여관유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회들이 많이 인제 살기 때문에요. 근데 결혼 형태가 인제 친정제도 바뀌면서 동성초로 바뀌게 되고 동성초로 바뀌게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또 조선 후기 때 사족들이 지방에서 자신의 어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성 간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리고 조선 후기 때는 문중이라는 개념이 형성돼 가지고 나름대로 문중 간의 경쟁을 유발해서 새로운 갈등을 낳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문중이라는 것은 보통 인제 성이 있잖아. 성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시가 있죠. 시 무슨 무슨 시. 시 중에 시가 있는데 시가 모두 다 문중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 안에서 이제 토지라든지 노비라든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좀 어느 정도 위세에 있는 그 시가 있어. 이 사람들이 이제 따로 문중을 세워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지위를 높이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중은 지금도 남아 있죠. 예. 자, 한총사의 권력 구조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조선은 이제 개국 직후 지방 제도를 개편하여 전국 고을에 지방 간의 수용을 파견하여 지방을 통치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간직을 매개로 성장한 사족층이 형성되어 사족 중심의 한층 지수가 구축되었다. 사족은 유황소 인원으로 지방 행정을 참여했으며 향안과 향약을 토대로 공로를 형성하면서 수용권을 견제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16세기 때 이제 일반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사족들이 이제 유황소를 통해서 수용을 견제하는 그리고 향리를 견제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조선 중기 때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조선의 지방 통치는 국가에서 파견된 수령과 토착세력의 사족층의 협력과 상호 견제 속에 전개되었고, 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점진적으로 분열이 일었는데 이게 아마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양난 이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치 권력이 항양의 거하 사족에 집중되며 지방 사족층은 권력의 주문부에 밀려났고, 그 가운데 이제 얘들이 항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농업경을 통해 경제 부를 축적한 분흥층과 서울층을 기반으로 서울층은 기존의 신분 자역을 벗어나 항층사의 영향을 키워왔다. 신흥계층은 기성 양반이 독점하고 있는 유황소, 향교, 소원에 참가해 양반으로서 심의권을 획득하고자 했고, 이들은 뭐 합법적인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양반지위를 얻으려고 했던 거죠. 이들이 이제 종전의 양반과 달리 신양이라고 부르는 계층들이죠. 자, 이에 기득권을 주장 양반들, 이제 구양이라고 부르는 계층들과 신흥 계층 사이에 첨예한 갈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요걸 볼 수 있는 게 향전이라고 하죠. 향전. 음, 향임을 둘러싸고 향전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임진왜란 이후에 이제 사족층과 상민층이 함께 참여하는 동계가 유행했다. 이거는 임진왜란 직후야. 이거는 이제 약간 신분제 강화 측면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동의한약에서 상계만 참여했어. 상계. 그러니까 양반 사족층만 했는데, 이때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신분제가 무너지니까 하계를 같이 참여시켜 가지고 얘들을 이제 교화의 대상으로 여겨서 좀 더 신분제를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일단 이건 동계는 통제와 보호하는 이중자치를 통해 사회구조를 재생산하는 안정망이 되었다. 하지만 사족층의 사회적 위세와 경제적 노동이 약화되면서 동계 내에서 상민층 부담이 가중되었다. 자, 이것이 이제 17세기 후반 넘어가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때 이제 18, 19세기 넘어가면 보통 공동납제라고 하잖아요. 세금을 할 때 이제 마을 단위의 연대 책임을 이제 뭐냐면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예전에 사족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사족들이 뭐 여러 가지 세금을 부담하게 되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상민층에게 이제 하계에게 이제 부담을 시키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상민층 등 사족 중심의 동계에서 이탈하면서 사족층의 통제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부에서도 강권을 강화해 지방 통제를 안정시켰다. 왜냐면 인제 18세기 넘어가 버리면 예전에는 이제 16세기 때는 사족을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매개로 해서 지방 함정 사회를 통제를 했는데 사족들이 이제 무너져 나가잖아. 그 신분제 붕괴. 그러니까 인제 정부가 직접 나가서 뭐냐면 그걸 이제 통제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인제 우리가 알다시피 인제 수령 하락을 인제 나타나게 되죠. 수령 한약이 인제 등장하면서 수령권이 이제 강화되고 한약을 주도하고, 그리고 수령과 서리들의 그 이서들 아전대 권리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 중앙 권력이 점점 이제 사족 그 한총사를 장악하려고 하기 시작한 거죠. 18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강권을 강화해 지방 통제를 안정시키고 했다. 이에 지방제도 정비에 면리제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이제 공동납의 기초 단위로하여 부세사 수치를 안정을 도모했다. 전면 면리제인데 이 면리제는 이게 좀 그죠? 네, 조선 초기 때부터 이제 면리제를 실시했어요. 여기 뭐 전면적으로 실시한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이때 면리제는 이게 예전에 방위명 중심의 면리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인위적으로 형성된 그 명과 리를 가지고 인제 이렇게 했는데, 요때 면리제는 아마 자연초원 중심의 면리제를 실시했을 거라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는 편호가 아니라 편호를 통해 인위적으로 구성된 면리제가 아니라 이때는 그 자연촌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동면, 서면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자연촌으로 이제 구성되면서 뭐 그 지역의 고유한 명칭들이 부여되겠죠.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자연촌을 해야지만 또 공동납에 수월히 할 수 있죠. 왜냐면 모든 사람끼리 니와 면을 구성을 해 버리면 이게 통제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걸 면리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했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이제 공동납치와 이제 역해서 연결할 때 볼 때 자연촌을 다니게 갖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면리제를 정비하면서 그 공동납의 기준으로 단위를 삼아서 부대 수치 안정을 도모했다. 또 신흥 계층의 은 수용과 보좌력을 끌어들여서 수용지 중심의 통치 질서를 강했다. 자, 이거는 항전에 관련된 내용이죠. 항전. 자, 아까 전에 항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항임을 둘러싸고 싸운 건데, 자, 요게 이제 작부제하고 또 연결돼 있어요. 그래 갖고 인제 일정한 지역에 조세를 수취하면 상임이 그 대가로 이제 여러 가지 면세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인제 지위가 점점 올라간 게 공동납제 실시하면서 세금의 양이 늘어나니까 면세 혜택이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항과 신항 간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자, 수용 입장 올 때는 구항보다는 돈 많은 신항이 더 편한 거야. 그래서 신항은 인제 손을 들었고 되게 항전에서 신앙이 이겨요. 그래서 인제 이 신앙이 이기면서 수령 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종전의 16 세기처럼 항총 질서를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그 수령 밑에 들어가 갖고 일종의 부세 자문 기구로 전락을 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인제 그 결과 항총사에서는 양반층이 인제 뭐냐면 더 했고, 그 수령을 중심으로 신흥세력과 향리가 결탁한 강권의 절대적인 통치력을 행사했다. 예. 그래서 이제 18 세기 때부터 중앙 집권가 강화됐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19 세기 들어가면서 이런 경우도 더 이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요때 신흥세력들은 수령하고 밑 이렇게 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세도 정치기 때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했는지 다른 강의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때 이제 수용이 어 종전의 작부제를 이제 폐지하고 직접 징수를 하게 돼요. 그래야지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제 예전에 이 신흥세력들, 요호궁이라고 하는 신흥세력들이 또 일종의 수타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래 갖고 이들이 인제 뭐냐면 기존에 어용하던 그 항약에서 벗어나서 도회니 이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해서 대항하게 되죠. 물론 이들의 대항은 우리가 밀란 단계까지 나가지 않고 소장을 올리는 단계까지는 이들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신분제의 가족과 친족제의 변화 관련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음. 자, 조선후기 때 신분제는 양반층의 분화, 그다음 중인과 평민의 성장, 노비의 급감이라는 변화를 겪었다. 자, 경화사족이 서울 중심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하자 지방에 거주했던 다수의 양반은 과거에 급제하기조차도 어려웠다. 그리고 조선후기 때 과거가 공정하지 못했어요. 되게 이제 편법이 이제 했고 불법도 많았고, 그래서 명망 없는 이제 집안 없는 양반들은 합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기 때문에 그 조선 후기 때 그러면 그냥 과거를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열심히 공부해봤자 공정하지 못하니까 시험 자체가. 예. 자, 그래서 양반의 경제 기반이었던 노비가 이제 도망가는 경우가 잦았고, 이걸 반노라고 하죠. 반노가 이제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예전에는 도망가도 어디 일자리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가.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도시 상공업 같은 것들이 발달되고 강업 같은 것도 인제 하고, 농촌은 임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도 풍족하게 살지는 않지만 적어도 먹고 살 수 있는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잦았던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분할 상소 경제가 갈수록 약화됐다. 결국에는 많은 양반이 세력이 없는 지방 양반이 향반으로 머물렀으며 이 중에 더 몰락한 잔반이 되어 소작이나 수공업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잔반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뭐냐면 농민들하고 이제 경제 지위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농민들의 입장을 따라서 농민들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신학자들과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기존 학교는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잔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증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뭐냐면 그 잔반이 아니라 향반이거나 건반인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와 요걸 연결시켜 갖고 좀 보는 관점이 이게 한통 관점인데, 좀 약간 실증적인 어떤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거는 하여튼. 자, 반면 평민층 일부는 지주제의 이제 변화와 상공업층의 발전의 계기로 부를 축적해 양반의 권위를 도정하거나 양반의 생활 문화를 모방하기도 했다. 이들은 납속책과 공무책,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공명책 관련된 내용. 요거는 이제 그 어 공명 이름을 비우죠. 그래서 이제 그 첩지에
보통 첩지는 이제 임명장이죠. 이름을 비우고 돈이나 이런 것들 쌀을 받고 그 이름을 채워주는 거야. 여기는 이제 주로 명예직을 주는 거죠, 여기.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걸 반응을 활용해서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유학. 즉 유학이라는 것은 이제 벗어나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 유학이라고 하는데 어 정부는 이걸 따로 조선후기 때 유학호라고 묶어 가지고 이들에게 명역 혜택, 병역을 면제하는 혜택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유학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병역 혜택자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학, 즉 벗어나지 않은 유생을 하거나 정부가 인제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모친 유학이라 해 갖고 다른 데 가 갖고 제가 이제 유학혼하고 이제 더블 될 수 있는 거예요, 유학이라고. 예. 그러면 인제 있고 족보를 매입해 양반에 가까워지려고 했다. 양반이 보편적으로 수용됐던 종법에 기반한 부계 가족 질서도 그 모방이 되었다. 그 결과 이제 성장하는 이제 평민과 권력에서 소외나는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영세해진 다수 양반의 간격이 점차 좁아졌다. 자, 이런 변화는 양반 중심이었던 신분 질서의 균형을 가져왔다. 양반은 조상의 권위를 기대거나 문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그들 간의 결속을 이어가면서 사회 변화에 맞섰다. 따라서 이제 성장한 평민이 실제 양반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는 쉽지 않았다. 양반은 법적 규정이나 물적 조건에 의해 형성된 신분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물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성장한 평민이 양반 지위를 이제 형식상 얻어도 양반 그룹의 이너서클 안에서 이 양반을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아싸였고 얘네들 예전의 양반은 인싸였던 거. 그래서 양반의 지위라는 것이 물론 이제 법적인 규정이나 뭐냐면 물적 조건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어떤 사회적 관념의 산물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아줘야지 이제 그런 건데 갑자기 저렇게 양민이었다가 갑자기 돈 벌었다고 해서 양반 행세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 이런 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조선후기 때 사회 변화가 신분제의 일정 부분 동요를 일으켰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 중인층의 성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중이라는 것은 크게 인제 보면 기술직 관리 그 서자, 학리를 이제 포함되죠. 그래서 양반의 서자, 기술직 관료, 학리들을 포함한 중위층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명종 때 양반 적자에 의해 차별됐던 서자가 문과 응시할 수 있도록 허용됐고 숙종 때는 이제 육약 지역의 유학의 직역도 사용을 인정받았다. 자,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명종 때 양반 적자에 차별받던 서자가 문과 응시할 수 허용됐다는 거는 일시적인 조치였지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었어요. 그 후에도 또 막아 넣고 또 허용했다가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인제 서자는 요기에 만족하지 않고 집단으로 통첩 운동을 벌여서 영조와 정조 때 간직 진출을 인제 확대했고 참고로 이 영조와 그 정조는 그 신분제를 해체시키길 원했어요, 이 사람은. 어. 그래서 인제 이 사안은 좀 약간 보면 요때 이제 정책들 보면 노비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이런 신분 차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간대하고 차별 없애려는 정책을 많이 피게 돼요, 이 사람이. 그래 갖고 인제 영조하고 정조를 이제 그 당시 중인들하고 노비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했다고 그래요, 얘네들이. 자, 그래서 하여튼 서자의 천호직 진출이 완전하게 보장된 것은 1851년 서 신해협통이다. 그죠. 신해연에 인제 있었던 협통이다. 막힌 걸 뚫어 줬다는 거죠. 예. 그래 갖고 있는데 자, 요거가 있고 이 신해협통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전에는 이걸 신해통공이라고 했어. 신해통공. 그래서 이제 앞에 6.25년 제한 이제 금단정권 폐지한 걸 신해통공이라고 하잖아요, 60년 전에. 근데 이제 이걸 신해통공이라 했는데 최근에는 이 신해협통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신해협통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한번 있으니까 읽어 볼게요. 자, 19 세기에도 서자는 통청운동을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1823 년에 만 명이 인제 그 집단 상소를 계기로 개미절복을 제정해 서자의 한 품을 상향했고 그러니까 벗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품을 좀 더 올려 줬다는 거예요. 1851 년에 신해협통 후 양반 사륙대에 들어갈 수 있는 승무원이나 선천 등 허통되어 서자들의 천효직 진출을 보장해 줬다.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걸 통해서 인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건국대전에 있는 그런 서울 군국법이 완전히 인제 철폐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의관이나 역관, 율관, 하원 등 기술직 주인도 천형직 진출을 시도했다.
그래서 기소의 간직은 이제 점차 특정 가문에 세습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문무과에 응시하는 것도 가능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양인이기 때문에 문무과에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과 같은 경우에 좀 벽이 높았죠.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볼 수 있는데 여러 가지 간행적으로 이제 뭐냐 차별해 갖고 시험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향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시험 보려면 항상 그 수정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허가를 안 내주죠. 이렇게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다만 천여지 진출은 어려워 철종 때 서자와 마찬가지로 통치 운동을 펼쳤으나 조직력과 결속의 미비로 실패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들은 이제 뭐냐면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하기 때문에 좀 약간 조직과 결속력이 없고 서울처럼 이렇게 절박하지 않았어요. 예. 하여튼 그럼에도 역관들은 한때 대청이나 대일무역의 추세를 주체로 막대한 부를 축적했으며 새로운 문화를 수용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또한 서울의 경제력 있는 중인은 시를 짓고 즐기는 시사를 곳곳에서 조직해서 양반들과 교류해서 사회적 위상을 높였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제 이거를 이제 위양문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역관들은 상당히 돈이 많이 축적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자, 지방의 항리도 항촌사에서 양반의 지배력이 갈수록 축소되고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영향력이 이제 행사되는데 항리지가 업계에서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서울의 기술직 중인과 마찬가지로 특정 가문이 항리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그래서 향리 나름대로의 독자적 역사서를 만들죠. 이게 영조기감이에요. 그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던 거예요. 중인들이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냐면 자기만의 어떤 역사서를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연조기관에서 뭐라고 밝혔냐. 원래 양반과 향리는 같은 집단에 분화됐다. 원래 이제 향리도 고려시대 때는 이제 가거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대부가 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조선 초기 때 이들이 이제 향리가 그 가거를 통해 사대부를 되는 걸 막아버렸죠. 이 양반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실제로 향리는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 노력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향리의 역사서인 연조기강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야. 자, 그다음에 노비제 해체를 보겠습니다. 자, 노비 중에 전란을 거치면서 도망가거나 사망한 경우가 많았다. 노비의 도망은 양반의 물적 기반을 흔드는 불법 행위였으므로 도망간 노비에게 추세. 이게 추세라는 것은 원래 신분과 지역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제 추세라고요. 그래서 추세가 뒤따랐다. 하지만 신분제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비의 도망이 워낙 강범위하게 발생해 추세가 쉽지 않았다. 이게 추세법이라 해서 호종 때 만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완화가 돼서 폐지가 돼요. 요 부분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잠깐 여기 있나? 저기 그 심포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포샘 때 그때 한번 또 읽어보기도 하고요. 예. 자, 결국에 조선 후기 때 호족에서 도망노비 연구에 남는 이들이 갈수록 늘어났다. 더구나 군역법 실시 이후 공노비의 신공,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낙공노비죠. 낙공노비에 바치는 이제 신공이 노가 일필, 비가 반필이죠. 노는 남자 노예고 비는 이제 여자 노예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비의 신공이 폐지됐다. 공노비의 신공 양가, 양인의 군역 부담이 동일해질수록 공노비를 유지한 것이 현실적인 실익이 없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공노비를 양인화시켜갖고 그냥 세금을 받아먹는 게 이득이겠죠. 예. 특히 이제 공노비 중에 입영노비가 아니라 낙공노비 있잖아요. 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냐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순조 때 이 낙공노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뭐냐 풀어주죠. 예. 그래서 이제 1801년에 순조 1년에 내시노비가 여기 있는 내시노비는 내노비와 시노비를 합쳐서 푸는 건데 내노비는 내수사 각궁의 소속의 노비, 시노비는 중앙관청의 소속의 노비를 이제 말하는데 이 내시노비 혁파는 이러한 배경에서 이루어졌다. 내시노비 중에 그는 입영노비가 아니라 낙공노비인데 그 당시 낙공노비의 수는 많다고 했죠. 거의 90% 넘으니까 거의 이제 공노비는 해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노비 해방과 양인 학대는 종목법을 통해서 이제 촉진되었다. 부모한 가운데 한 사람이 노비면 자녀는 노비가 된다는 일천직천의 어떤 가혹한 노비 세정법은 1669년 현종 10년에 양인의 증대 방치에 따라 종목법으로 전환됐고요.
혼란을 거듭했던 종목법은 1731년에 확정돼 노비와 양인 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에게 신분의 방을 가져다 주었다. 그죠? 자, 그다음에 경제를 가진 노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게 됐다. 가령 기구는 이제 뭐냐면 이때 잠깐만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전화를 도중에 받아가지고 끊어진 것 같은데 여기부터 다시 마지막 줄부터 이제 읽어볼게요. 자, 경제를 가진 노비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신분 상승을 도모하게 됐다. 가령 기근에 들었을 때 국가가 곡식을 바치거나 그다음에 노비에게 속가를 내고 이제 노비의 주인의 속가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돈종 같은 거 있죠. 돈을 갖다 바치고 내면 노비 신분에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내시 노비 혁파와 사 노비의 지속적인 감소는 노비제 해체로 이어지고 있었다. 자, 법적으로 1886년 노비 세습제가 폐지되고 1194년 신분제도가 폐지되면서 노비제 역시 막을 내렸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아코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유아코. 요게 이제 예전에 군역법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군역법 이후에도 이게 이제 뭐냐면 그 군역의 이제 담당자가 줄어들면서 이제 분포가 그렇게 많이 겹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유아코의 증가야. 유아코. 유아코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그 조선 후기 때 일종의 처사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간직을 진출하지 않아도 공부 서원이나 이런 데서 공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 사람들 유학코로 이제 인정을 해가지고 이들에게 각종 면역 혜택을 주는 거죠. 역을 면제해주고. 예. 그래서 이들은 이제 유학코가 되면 양반으로 이제 취급받는 계층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사족 충군 정책이 폐지되고 나서 이 유학코만 설정되면 곧바로 이제 여러 가지 면세 혜택을 받았다. 면역 혜택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유아코의 비중이 점점 늘어났다는 거예요. 뭐 합법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기가 이제 유아코라고 얘기하면 다른 지역 가갖고 이제 모친 유학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호적대장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아코 비중 내용이 증가 내용이. 그래서 이 유아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던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선후기 때 신분변동론의 핵심은 노비 해방과 양반층의 증가다. 자, 양반층의 증가는 주로 호족대장상의 직역변동에서 근거를 삼는데 경상도 단성형 도산면의 호족대장을 보면 1678년 40%에 달했던 노비호가 18세기 후반에 급감한 뒤 19세기 때 명맥만 유지되었다. 반면에 10% 상층 양반호는 갈수록 늘어서 19세기 후반 70%가 육박됐다. 자, 이러한 현상은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지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 노비의 극강과 양반층의 급증은 조선 후기 때 신분병동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다. 우선 허적대장엔 다수의 하층민 호구가 이제 빠졌다는 것. 따라서 노학대 이들을 포함하면 상층 양반들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하층민들 호구가 빠졌기 때문에 비율중이 이제 그 양반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들이 이제 들어가면 양반층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또한 급증했던 상층 양반의 절대 다수가 비간접적인 유학코다는 거죠. 양반의 증가는 사실상 호력 대사상 유학 급증에 의미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유학의 급증은 양반으로서 신분 상승을 도모했던 비양반층의 노력에 영향을 받았지만 부세의 총액지와 공동남의 학살에 따라 개개인의 직역을 갈수록 엄격하게 엄밀하게 파가지 않았던 것도 기인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양반이 되면 명역 혜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총액제와 공동납제가 이제 확산되면서 어차피 이제 뭐냐 양반이든 평민이든 노비든 간에 한 마을에 있으면 이게 총액에 따라서 뭐냐면 마을 단위도 이제 연대 책임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직역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직역이 그렇게 엄밀하게 파악되지 않았고 양반호라고 하지만 이 양반호가 국번 양반은 아니거든요. 예. 그 안에는 또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도 양반을 편입돼 갖고 할 수가 있어. 왜냐면 양반이라는 의미가 직역을 담당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시민들의 양반이라는 것이 이 양반호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중에 일부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양반은 그중에 일부였을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총액제 공동대 학생 때문에 직역을 뭐 파악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제 체크해 갖고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농민들 중에 이제
하층미호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렇게 이제 양반의 증가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호적 하나 가지고만 보고 이걸 이제 뭐냐면 이게 양반호가 늘어났을 때 양반의 수가 거의 70%다 했다.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호적 대전이 급증한 유학의 실제 학초에서 양반 대우를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직역이라고 해서 양반이 이제 있지만 이 직역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형태든 뭐 공부를 하든 간에 거기 간직에 침입하거나 조그만 일을 맡아도 양반을 취급받아 양반호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양반호에 들어갔다 해서 요 안에서 이들이 100% 양반이다 보시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양반호 중에 사회적으로 얘가 양반이라고 인정받는 거는 요 정도 될 거다. 요 안에 아주 그 소수만 양반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있고 호족대장이 나타나는 유학의 증가를 양반 신분제 증가로 바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이다. 조선 후기에는 분명히 신분 변동이 있었지만 이에 따라 양반층이 급증하거나 누구의 노력에 따라 양반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양반호를 꼭 양반이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의 관점이에요. 이거는 뿌셈의 관점이니까 그냥 뿌셈의 아니 시민학습의 관점이니까 이렇게 하고 양반호가 양반이 아니라 양반호에는 직역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있고 그다음에 대충 이제 뭐냐면 양반이 아니어도 이 공동납작 그 총익제에 의해서 그냥 기인만 하는 사람도 있고 요 안에서도 이제 다수 이제 유학호가 있고 등등이기 때문에 이 유학호가 다 양반을 취급받는 게 아니었고 그 사회적 양반이었고 그중에 이제 뭐냐 또 사회적 양반으로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양반호가 꼭 증가가 양반의 증가를 의미한 건 아니고 그 안에 직역으로서 그 뭐냐면 유학호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들 중 그 유학호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우리가 양반으로 진짜 취급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양반 아니지만 그냥 대충 해갖고 총회적 공동작제니까 그냥 뭐냐면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냥 양반으로 집어넣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을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정도까지 뭐냐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그냥 양반호의 증가가 유학호의 증가가 군역의 이제 면제자 증가도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고 다만 그 총액제 공동납득 때문에 이들이 100% 면제받은 건 아니었다. 뭐 요 정도만 좀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가족 친족제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자, 부계 중심의 가족과 친족 질서를 확립한 지배층의 노력은 부와 모 양측의 친족을 모두 존중하는 질서와 충돌했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16세기 전까지는 양측적인 어떤 그 활동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모계나 부계나 다 동일시 여겼죠.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모계보다는 부계를 강조해. 그래서 이제 지배층 입장을 때 이제 부계 중심의 어떤 가족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선 전기 때 그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17세기 때 이제 양난 이후에 사회 질서가 붕괴되니까 이걸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서 이제 다시 메꾸려고 했죠. 그걸 부흥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적인 가족 질서가 이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이제 결혼제도 이제 변화상이 나오죠. 그래서 난기 여강으로 불렸던 처가살이 정통은 혼인 후 처가에 머무는 기간이 점차 단축되면서 중국식 친형제도에 가까운 시집사회로 바뀌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100% 친형제도 한 게 아니라 90%는 친형제도인데 10%는 이제 우리식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 결혼식을 이제 올리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룻밤 자. 그리고 여자를 데리고 이제 자기 이제 뭐냐면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 반만 받았다 해서 반친형이라고 해요. 반친형.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여성이 혼인 후에 친정을 떠난 시간이 머물면서 상속 방식도 변화가 생겨 아들, 딸 차별하지 않은 자녀 군분 상속은 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거쳐 아들 간의 차별, 즉 장자 우대 상속을 했다. 이때 장자라는 것은 서자의 장자가 아니라 적장자예요, 적장자.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심지어는 이제 적장자가 없다. 서자만 있다. 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서자가 적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 예외적인가? 이때는 서자는 배제해요. 그래서 양자를 드리죠. 양자를. 그래서 이때 양자를 적장자로 세워가지고 제사를 지내게 해요. 제사. 그래서 이제 조선후기 때 양자 제도가 있는데 이때 양자라는 거는 다른 필줄이 아니에요. 가까운 일가 친척 중에 이제 똘똘한 얘를 이제 양자 들여가지고 적장에 세운단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상속과 직결된 제례 그 방식은 아들, 딸 사이 윤회 봉사에서 이제 아들 적장자가 이제 많이 보냈으니까 아들 간 윤회 다시 장자 단독 상소 바뀌었다. 단독 봉설 바뀌었다. 그래서 장자 우대 상속은 부계 질서 확산과 연관되어 있지만 정말 경제에 악화된 정도 중요한 배경이 됐다. 자, 그래서 이제 장자 우대 상속은 아까 처럼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몰빵을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돈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여력도 있는 거야. 지금 제사는 지금은 두 번만 지내잖아요. 네, 추석하고 이제 구정 때만 지내는데 실제로 이제 그 조선시대 때는 기일부터 각종 그 제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사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들려면 막대한 경쟁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혼인과 상속 방식이 변화되면서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어진 부계적 수직적 영역 연속을 바라는 관념도 확대됐고, 이는 종가뿐만 아니라 이 지손에도 이제 영향을 줘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조카학년의 이제 부계 친족 구성원도 양자되어 이프가 크게 나왔다. 그래서 아들이 올 경우에는 같은 친조가 조카학년 안에서 뭐냐면 양자를 드리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양자를 들어서 이제 자기 아들로 삼는 이프가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그 조선시대 왕실도 마찬가지예요. 왕실 보면 그 영조의 아들이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가 이제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정조만 기억하는데 정조는 이제 적자고 서자로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은신군이 있었어요. 은신군이 있었고 은원군이 있었는데 은원군의 손자가 아마 철종이고 은신군이 이제 손자가 있어요. 은신군의 손자가 있는데 그 은신군의 아들이 이제 아들이 없었거든요. 은신군의 아들을 못 낳게 되면서 양자를 드렸어요. 양자를 드렸는데 이게 남영군이야. 그리고 남영군의 아들이 흥성대원군이고 여기가 이제 그 흥성대 아들이 고종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남영군 흥성대원군은 이 사도세자 밑에 정조하고 이제 이렇게 사도세자 아들 정조의 계열인 은신군의 친자가 아니에요. 친자가 아니에요. 혈통상. 그래서 10대 손 이식인 이씨인데 혈통상은 좀 멀어. 그쪽 그 정조 은신군 쪽하고 혈통상이 멀는데 여기에서 이제 남영군이 이제 뭐냐면 뭐예요? 양자로 이제 그 은신군의 손자로 이렇게 편입되면서 왕권하고 좀 가까워진 거죠. 왕 계열상.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뭐 양자로서 성공할 수 있는 계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완용 같은 사람도 원래 지지 군상으로 사는데 그 양자로 들어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육도 받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성공했던 사람이고요. 예. 자, 또한 북의 친족 구성원들이 같은 마을에 서서히 집거하는 경우를 보면서 점차 동성 조락이 형성됐다. 이들 친족 간의 간의 결속을 강화하면서 문중이 형성 발전시켜 나갔다. 문중은 북의 가족, 친족 질서 확립의 결과물이지만 양반의 영향력 약화와 강권 확대, 일반민의 성장의 대응물이었다. 자, 일반민도 양반의 북의 질서에 영향을 받아 19세기 이들 본꼭 모방하면서 동성촌락도 형성됐다. 이에 이제 그 부계적 질서가 근대 사회에 계속 확산 강화됐다. 그래서 16세기 때는 부계와 모계를 동시에 중요시했지만 양난 이후에 이제 성리학적 가치 질서를 통해서 사회 질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성리학적 가치 질서가 사회 문화적으로 확산되면서 이런 부계 활동이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이게 따라서 이제 뭐냐 결혼제도나 상속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고 또 문중도 형성되고 뭐 이렇게 양자제도 확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6세기까지 그리고 16세기 이후의 어떤 사회경제 변화, 상속제도나 그 결혼제도 변화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비교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시락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시락. 시락인데 요 시락은 심부셈 내용이 좀 약간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부셈 내용 보시면 합계 경향만 쭉 적어놨어. 그래서 오히려 이 국부셈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국부셈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교과서 아니면 이제 그 한국 통론 예전에 국특강 있죠. 요걸 좀 보고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해서 다음 주부터는 시락 부분에 넘어간다. 제가 착각했네요. 시락 부분 넘어가기 전에 후셈을 봐야지. 예, 후셈. 후셈을 놓칠 뻔했다. 그래서 후셈 보고 나서 시락 부분 넘어갈 때 이제 국부셈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볼게요. 예.
자, 오늘 강의 듣는 자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